네, 오늘은 국제인재 독점 자본주의의 특징과 그에 따른 그 모순 그리고 그의 붕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붕괴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어, 한 가지 그 이제 국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그 엔화와 일본 국채의 이제 이자율 문제, 그 모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분업 체계와 국제 분업 체계와 거기에 연관되는 금융적 연관성, 그다음에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그 특징으로서 금융 자본주의적 성격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의제 자본주의로 성격을 갖는데 의제 자본주의적 그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성격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미국 국채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그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일본 국채 가격의 에, 국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국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일본의 그 모순된 상황. 이 속에서 그 모순된 상황이 어떻게 현대 국제 독점 자본주의를 모순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해결돼야만 하는데 이게 그 해결이 만만치 않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그 징표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자유화는 국제 독점 자본의 세계적 지배를 의미하고요. 국제적 산업 분업 체계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체계라면 착취 그렇다면 어, 의, 금융화는 의제자본 이거 이따가 설명하고 금융화는 약탈 체계예요. 그래서 약탈과 착취의 차이는 뭐냐면 착취는 생산 과정에서 그 노동 과정에서 착취가 되는 거예요. 노동력 착취 같은 경우 노동력 생산하는 그 생산 과정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그 자체가 약탈은 분배 과정에서 분배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그 잉여가치의 이전 이걸 이제 약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노동 과정 산업 분업 체계에서는 그 생산 과정 그 자체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금융화는 그게 생산에서 노동자 목으로 분배된 이후에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자산 시장 부채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하고 그런 성격 때문에 약탈적 체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과거의 자본주의하고 다르게 과거의 자본주의는 착취 위주의 이제 약탈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착취 위주의 지배체계였다면 지금 현재 국제독점 자본주의 체계는 약탈이 더 강화된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약탈 잉여가치 이전을 강제하는 거죠. 그걸 약탈 체계라고. 그래서 금융 체계, 금융화는 단순히 금융이 자유화됐다 이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탈 체계를 만든 게 현대 독점 자본주의 특징이고 그 중심에 이제 달러의 기술통화 지배 체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이런 국제 분업과 의제 자본주의 체제는 두 축으로 세계를 불균형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은 균형 구조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불균형 체계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서 한쪽은 생산하고 한쪽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면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죠. 근데 이게 왜 불균형이냐면 한쪽이 계속 생산하고 한쪽이 계속 소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매개가 바로 이제 달러 환율 시스템인데 이 달러 환율 시스템. 이 달러 환율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생산물을 중국에 생산하죠. 그 생산물을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죠. 이거는 가치가 없는 돈이죠. 가치가 없는 돈을 그냥 찍어서
그 상품을 가치물인 중국의 생산물과 무가치물인 달러가 교환돼요. 그렇게 해서 상품 대금으로 달러를 지급하고 그 받은 달러를 중국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체계로 가요. 그래서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환류 체계, 이게 달러 환류 체계인데 중국과 이제 이게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돼서 중국의 상품을 다시 구매하는 체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건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순환을 계속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미국채를 계속 쌓아가면서 채권국이 되고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채무국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40년이었다. 이 40년 동안 그 전에는 독일과 일본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2000년 이후는 중국이 그거를 이제 중국과 일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속되게 됐는데 그 힘에는 뭐가 있냐면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금리가 하락하니까 국채를 찍어내고 그 국채를 찍어내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뭐냐면 국채를 찍어내는 비용이니까 금리가 계속 찍어냄으로써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담보로 이 달러를 발행하고 이 달러를 가지고 중국의 생산물을 사고 이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금리가 왜 계속 하락할 수 있었던 거냐? 그거는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가 몰락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대거 이제 자본주의 세대로 유입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돼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화폐가 결정되는데 어차피 화폐도 이제 상품의 일종이니까 그런 이제 상품 화폐의 그 화폐 가격 그 측정 그 기준만 따로 독립해서 나온 게 이제 의자화폐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돼요. 상품 가격이.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달러를 찍어내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필요량, 상품 교환이나 이런 거에 필요량 이상으로 달러를 찍어내도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안정성을 담보하게 되는 그한 40년 동안, 짧게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세계 불균형 체계, 저는 이제 불균형 체계라고 하고 이제 기존 이제 학자들은 세계 글로벌 균형 체계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구조가 기존의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주기적 공황이 올 때 달러 체제는 더 강화가 돼요. 안정이. 왜냐면은 공황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따라서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달러 체제는 더 공고화되는 이런 식의 되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주기성이 깨지는 이때는 이제 주기적 공황이라고 때는 달러 체계가 강화되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공황 세계니까 대공황 세계를 미리 말씀드리면 주기적 공황과 대공황의 차이는 뭐냐면 주기적 공황은 그 현재 국제독점 자본주의를 제가 설명드린 국제독점 자본주의 이 시스템 아까 말했던 그 시스템을 요 이제 그 분업 체계죠. 달러 한류 시스템 이 체계를 극복하지 않고도 주기적 공황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예요. 80년대부터 2000대 초반대까지의 모든 공황은 이 체계를 깨지 않고 이 체계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공황을 해소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공황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을 극복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 공황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대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공황 때까지는 이런 달러 시스템 자체가 강화돼 왔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러면은 이 미국 이 부채 달러를 찍어내는 건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내서 그거를 담보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 통화를 발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곧 부채,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채는 그 부채를 가지고 미국이 소비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소비가 그러면 떻게 가능하게 되냐? 일반인들이나 이게 그 소비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되면 이 달러를 찍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그 가격의 상승분을 가지고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사실상 가치 생산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제 가공 자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공 자본이요. 가짜 자본.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의제 자산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그 의제 자산 이런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분만큼 부채를 발행시키는 거예요. 화폐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냐면 이 국제 독점 자본주의 그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그래프로 한 가지 그래프로 정확하게 이제 딱 나타내 주는 게 이건데 이때 이제 80년대 요때 이제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20%까지 육박했어요. 우리 한 19% 이렇게 되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금리 체계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 때부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진 게 어냐? 24년 올해부터 요 전고점을 돌파했죠. 전고점 올라갔잖아요. 이 전고점이 계속 내려오던 이 금리 하락 기조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리 하락 기조라는 거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그 구조적인 그 징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가 올해부터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징조고요. 이제 국제 독점 자본주의 이 시스템의 위기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 다시 말하면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본질적이다 이게 아니라 징후라는 거예요.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변화야만 되는 하나의 증상이 금리 이렇게 인상으로 나타났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요. 요거는 그래서 보면은 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년대 이후 대체로 한 7번의 공항이 있는데 이때마다 공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80년대 공항, 그다음에 여기 어, 90년대 이렇게 해서 공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크게 요런 이제 자그마한 거 빼고 큰 거만 해도 한 7번 정도 되는데 이런 공항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공항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 가격, 아까 말했던 자산이라는 거는 부동산, 채권,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이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런 자산 가격의 버블이 형성되고 이게 붕괴하는 과정 속에서 공황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전에 독점 자본주의 과잉 생산된 것이 과잉 자본으로 나타나서 생산에 재투자가 안 돼요. 만성적 독점 자본주의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후로는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데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이 과잉 생산된 부분을 생산에 대투자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대투자하면 과잉 생산이 더 급격하게 되죠. 그 부분을 자산 가격 인상의 버블 형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자본가들의 이익을 확보해주는 이윤율을 확보해주는 거를 자산 가격 상승해서 취했는 것이 이런 이제 공항의 특징이고 국제 독점주의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항이 한번 되면 그 다음에 자본 집중이 더 강화되고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점점 강화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은행들이 수만 개 있었거든요. 지방은. 근데 공항이 한번 날 때마다 지방은행이나 중소은행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 현상들이 쭉 나서 이제 자본이 집중되는 형태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독점 자본주의의 그걸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의 성격을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요. 왜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냐면 원래 금융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의제자본주의 성격은 이 금융자산이 국제독점자본주의에서는 훨씬 더 음, 성장률이 실물 자산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한 2배 정도씩 성장률이 커. 다시 말하면 실물 자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물 자산만큼 필요한 만큼만 그 돈이 찍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이상된 금융은 음, 실물 자산의 윤활유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길을 가게 돼요. 금융 시스템 자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서브 모기지에서 파생 상품 형태의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옵션 선물 뭐 이런 거죠. 그런 파생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그 독자적인 논리로 그 돈 놓고 돈 먹기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실물에 근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 위기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 게 2007년 금융공황에서 나타났죠.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팬데믹 공황에서 나타난 건데 아까 말했던 그 금융 불균형 제조 때문에 제조업 부분이 중국으로 나가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인데 기축통화국이고 중심 국가인데 제조업이 중국에 너무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때는 뭐 주사기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하물며 마스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점이 두 번의 공황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2008년 금융공황과 2020년, 22년 팬데믹 공황으로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국제 독점 자본과도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그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표출된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계화가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그 그래프를 보면 여기 봐야 될게요. 이때가 이 두 번째 그래프인데 두 번째 그래프가 어디 보이나요?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이제 1945년 이후에 그 전까지는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14년부터 45년까지는 전쟁 기간이잖아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근데 결국은 이건 다 제국주의 이행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자유독점 자본주의에서 이 전쟁 기간 요 때를 저는 이제 이행기라고 보거든요. 14년에서 45년 이행기를 거쳐서 45년에서 80년대까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이게 뭐냐면은 그 무역 요게 보면 수출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다가 언제부터냐? 2008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45년부터 80년까지도 쭉 늘어나는데 2008년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 IMF에 가입하고 WTO에 가입하면서부터 급속하게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008년 이후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요게 징조예요, 하나에. 세계 무역이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거. 다시 말하면 세계화가 깨진 거죠. 이때 줄어든 게 언제였어요? 이때 줄었잖아요. 1914년.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1914년에서 자유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거든요. 요때를 이행기라고 봤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이행기로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행기로 돌입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스템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아직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 주체 역량과 그게 관계에 있어서 사유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우주 독점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행기인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이 지표에서 징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렇게 이제 쭉 여기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요 밑에 설명은 뭐냐면
이때 국제 독점 자본, 아니, 지금 이제 이 80년대 이후에 국제 독점 자본과 국가 독점 자본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금융의 자유화예요. 그러니까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나 재정을 국가가 다 일국 안에서 다 통제를 하고 그 외국의 외환 거래를 그 제어를 했었죠. 한국도 김영삼 이전까지 외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하다가 그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되면서 금융 개방, 금융 개방을 통해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일개 국가의 제약 없이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이게 이제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금융화인 거죠. 금융 자유화. 그래서 그 지표가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은 물론 이 말도 어폐가 있지만 한국은행은 국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인 국제 독점 자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죠. 그래서 개별 국가가 재정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쓰다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개별 국가의 재정 통화 정책을 국제 독점 자본이 조종하게 되는 이게 이제 국제 독점 자본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게 금융공황이에요. 2008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탈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구조적 변화가 요번에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패권 교체기와 동시에 진행된다는데 현재 자본주의 이행기의 특징이에요. 자 보면요. 패권 이행기 자본주의가 한번 이행할 때 여기서 자유 독점 자본주의에서 요때 한번 패권 이행기가 있어요. 이게 패권 이행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 이때까지만 해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에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이행기 때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기 때 패권 이행기와 같이 되면서 전쟁이 두 번 일어나요. 근데 이때도 한번 패권 아니 그 자본주의 이행기가 있거든요. 7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패권 이행기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때는 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때는 한 10년간 이행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80년대 그 이행기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기 때는 미국의 패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혁명적 정세가 났지만 큰 전쟁은 없었어요. 자그마한 전쟁들이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간의 큰 전쟁은 없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패권 이행기와 그러니까 이게 패권 이행기라고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패권 이행된다기보다 패권 이행기라는 것은 기존의 패권 국가가 패권이 약화돼서 다국화로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패권 국가로 이행되든지 아니면 그 패권이 없는 무패권으로 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지금은 따라서 그런 패권 이행기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따라서 지금 현재 대자보 되는 거는 1914년에서 1945년까지의 이때까지의 이행기 한 30년간의 이행기와 맞물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밑에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 여기 이런 이제 패권 이행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미국과 유럽 중심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대응하고 유럽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브릭스의 대응 이게 한 3자 정도의 대응 방식이 다 달라요. 그건 이제 다음 조금 있다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와 블록화로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국제자본주의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거는 해체되는 상황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체계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 아까 말했던 달러 한류 체제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 체계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많이 진행돼서. 그리고 이제 세계 대공황의 존재,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쓸 때 그 이제 그 은행 파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위기가 나타나는 그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의생 파산으로도 나타나고 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봐볼게요. 요거 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부분들을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저번 달에 쓴 거는데, 이미 대공황에 진입한 세계 경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지금 현재 대공황 상태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이 지금 거고 국제 독점 자본주의 분열 우리 다 인식하고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 다음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파탄났다는 거. 이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말했던 그걸 이제 쭉 설명해 낸 거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왜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너우 전쟁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징후가 아까 거기에서는 단순히 그 이행기의 징후가 금융 은행의 파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더 심각한 징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이 직접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기의 가장 큰 징후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전쟁이거든요. 제국주의에 간 자기 힘과 질서를 재조직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질서 재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로만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주 월등히 큰, 다시 말하면 1970년대처럼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클 때나 제국주의 전쟁이 없이 미국의 힘으로 눌러서 그걸 극복해 나가지만, 지금 같은 미국이 여기 본 것처럼 헤게모니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의 형태로, 그러니까 후발자 2위나 이런 쪽이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걸 잠깐 보면, 그래서 2007년 금융 대공황으로 인해서 발단은 미국에서 됐는데 피해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피그스 국가라든지 뭐 재정 파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크게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위기가 안 닿고 잘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피해 본 건 이제 유럽이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어떤 이제 목소리가 나오냐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2000년대 유로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달러에 대응하는 기축 통화를 구축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반은 인가가 있었던 거죠. 반은 이제 용인 하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럽연합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 정도는 그러니까 무력, 나토라는 거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 중은 용인할 수 있다. 다른 데서 빼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유럽연합군을 창설하는 거는 자기의 나와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미국에 대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이제 하위 구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국주의 연합 시스템이 미국을 최정점으로 해서 한쪽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미 한쪽 날개이고, 그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이쪽이 또 하나 축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사우디나 이런 이제 그 호주 같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측이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조업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 한국 뭐 그다음에 중국, 이런 게서 이런 위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 체계거든요. 근데 유럽연합군을 창설한다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이 분업 체계에서 가장 상당을 차지했던 미국에 도전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유럽연합군 창설 논의가 암묵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미국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반기를 드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가치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유럽이. 따라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나토는 그러니까 구소련에 대응한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자본주의화된 상태에서 나토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유럽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 금융공학 때 나타났듯이 이 미국 중심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조하는 국가 그러니까 권력 그러니까 무력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러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본주의화되고 이미 유럽이 독자적인 이 가기 위해서는 유럽 자체가 이제 과학기술 산업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식량은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와 시장 배후를 갖는다면 미국의 종속적 위주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러시아 다시 말하면 소련의 그 위협이라는 그다음에 전쟁으로 해서 유럽이 피폐화되면서 산업 기반도 없었거든요. 산업 기반 다 붕괴되고 그다음에 소련과 이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에너지와 식량을 도 유럽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도 그러니까 유럽 외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와 식량을 장악하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종속적 지위를 갖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지만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같이 연합한다면 에너지와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본주의적 기술과 산업 기반은 유럽이 미국에 뭐 못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게 2008년 금융공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럽의 예봉을 꺾어야 된다. 는 것이 제1차적 과제가 되고 러시아나 중국은 2차적 과제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제국주의 그 최상의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라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이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후발 제국주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제가 보는 입장은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후발 제국주의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되고 그런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미국의 헤게모니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유럽이라는 거예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럽의 이런 예봉을 꺾어야 된다. 그러한 목적하에서 일으킨 게 노후 전쟁이죠. 노후 전쟁은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나 나토의 전쟁이 아니라 형식은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지만 본질적인 거는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라는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게 노후 전쟁의 본질이다. 현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특히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죠. 독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독일로 가는 가스프롬 노스트롬을 파괴하면서 독일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유럽의 그 미국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노후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 이게 이렇게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 이러한 미국의 1차적 목표는 달성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그 전쟁을 확전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목표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미국의 이제 전략을 간단히 설명하면 두 번째 목표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에너지와 식량을 절단시키고 차단시키고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의 식량을 확보해주고 우크라이나를 나토나 유로에 가입시켜서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세계 빵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거기요. 거기로부터 식량을 조달시키고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 방안이 뭐냐면 그 카타르에 있는 천연가스를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이 전략하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미국이 그 IS 이런 걸 침투해가지고 이라크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시리아도 내전을 이라크를 점령하고 시리아를 내전을 해서 친미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라크 전쟁 때까지는 러시아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지 못했는데 시리아까지 넘어가면 이게 이제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차단하고 이런 게 완성되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가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리아에 개입해서 이 가스관 건설 계획을 파탄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연결이에요. 이거는 제2의 운하를 건설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중해하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제2의 운하를 어디 가자지구를 통하는 제2 운하 건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스에즈 운하를 대체하고 그 새로운 운하의 관리를 사우디아와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뭐 그 페트로달러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통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네옴시티 건설 계획이죠. 그 네옴시티가 어디냐면 그 운하가 시작되는 사우디 시작되는 그 부분에 네옴시티 건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걸 통해서 제2의 그 먹거리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연합시켜서 음,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이란이 너무 죽으니까 따라서 이란과는 어떤 식의 되냐면 이란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개발 정도만 억제시키고 이란을 풀어줘서 음, 이란 이스라엘 연합과 이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원격으로 조절하고자 했던 게 미국의 그 목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목표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종점이 이란이에요. 이란 테란. 그리고 중국의 서진 정책, 그러니까 1대1로죠. 서진 정책의 그 종점도 이란이에요. 여기로부터 이 이란 테란으로부터 다시 아프리카로 그다음에 중국은 유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러시아의 남하 그 운하와 그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다시 그쪽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이란이 그 중심적인 지역인데 이때 왜 중심적이냐고 하면 러시아의 남하와 중국의 서진을 막는 핵심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란을 조금 풀어주고 그거를 이스라엘 사우디와 대립시키면서 관리하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떼어나고자 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의 목표였는데 이런 절묘한 시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거 파탄낸 거죠. 그래서 하마스는 어, 절묘한 이제 정세 분석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아주 깨뜨려 보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한 거죠. 하마스는 계속 비굴하게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자세를 계속 몇 년 동안 취하면서 걸 준비했던 거고. 따라서 너우 전쟁에서 가졌던 우위는 이 하마스 전쟁으로서 반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연합이 붕괴되고 중동이 반이스라엘 전선으로 되면서 미국의 러시아의 남하와 중국의 서진 정책을 봉쇄시키고자 했던 전략은 반은 파탄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또 어떤 꼼수를 또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단기적 목표, 아주 이제 직접적 목표는 성공을 했지만 너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그거는 러시아를 굴복시켜서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러시아를 굴복시켜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를 뭐 굴복시켜서 반중 전선의 일원으로 하위 체계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게 중국의 아니 미국의 목표였는데 유럽을 굴복시킨 게 1차 목표. 그다음에 러시아를 굴복해서 반중 전선의
하이 파트너로 만드는 게 2차 목표. 근데 이 2차 목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근데 이 2차 목표가 가장 큰 목표였죠. 그리고 이 노후 전쟁에서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중국 전쟁의 파탄이라. 그래서 노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중국 봉쇄 정책의 배후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을 파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중국 봉쇄하는 것 중에서 이쪽 서쪽 그러니까 동쪽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베트남, 이쪽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밑에 동쪽 그 해안선 라인은 이미 봉쇄가 완성이 됐는데 봉쇄가 안 된 라인이 서쪽 지역이 서쪽. 특히 중앙아시아 그 어,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서쪽에 그 사막 있고 막 중앙아시아 쪽에 이 서쪽 국가들이 이 있는 서쪽 부분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직접 파키스탄 항구를 통해서 육로로 가는 계획까지 중국이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탄내면 결국 중국은 중국 풍선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하고 러시아를 굴복시켜서 어, 중국 봉쇄에 동참하게 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국가들은 대부분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고 지금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대하니까 이들은 곧 대중 봉쇄 전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파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약간 굴복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 제재를 다 그러니까 굴복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하여튼 러시아가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패권을 그러니까 패권을 인정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제재를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든 산업 기반이 철수하면 러시아 그 인민들의 생활이 공공해지고 그러면은 반 푸틴 정서가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철수한 부분을 중국이 가서 다 메워줬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철수한 거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가 다 들어가서 그 수요를 다 대체했던 들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러시아가 전년 대비 약 3% 정도가 그 국민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 23년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그리고 연말까지 되면 5%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서구에서는 뭐 2%대 성장을 기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의 전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러시아 약화와 중국 봉쇄 정책은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의 실책은 뭐냐면 이란까지도 이 여기에 그러니까 브릭스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란이 브릭스에 참여 신청을 했고 아마 조만간 허락이 그러니까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게 영국이나 미국이 가장 위험한 게 유라시아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이 연합하는 게 가장 위험한 영국의 그 유명한 진영학자가 파악하기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대한 대륙의 가장 큰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나라들, 그러니까 이란도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인도, 이란, 그다음에 동쪽의 중국이 연합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단초가 마련됐다. 이런 단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반기를 든 게 역시 유럽이죠. 유럽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노후 전쟁으로서 완전 깨지니까 대중 봉쇄 정책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유럽이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나온 게 뭐냐면 유럽 중국과의 분리 정책에서 말은 그 위험 관리 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산업 기반을 독자적으로 내지는 중국에서 하려고 했지만 노후 전쟁 이후에 어, 독일의 이제 그 중화학 공업 단지를 중국에 건설해요. 배경으로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대중국 봉쇄 정책은 파탄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화웨이 뭐 이런 기술 제재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 그다음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은행 파산이나 이런 형태로 그 위기의 단초들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화폐 위기, 국채 위기로 나타난다. 지금 현재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그 국채가 위기로 나타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위기가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이 경제력을 미국이나 독일을 추월당하고 그건 50년간 기축통화를 해요. 1870년대에 미국한테 이제 1880년, 90년대 되면은 이미 그 독일한테도 미국한테도 그 경제력에서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고도 1940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 1945년까지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근간에는 뭐가 있었냐? 제가 보는 거는 근본이제라는 데 기초한다는 거예요. 근본이제. 따라서 근본이제라는 가치 기반의 그 파운드화는 국가 권력, 국가 경제력이 약화돼도 그 힘으로 버텼는데 미국 달러는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미국의 힘만으로 달러의 힘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국가의 힘에 의한 경제 외적 강제되는 의제 통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건 뭐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어렵다기보다 설명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안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국가의 흠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경제 외적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 이제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화폐 자체가. 근데 달러는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어요. 경제 외적 가치만 있는 거죠. 미국의 힘. 미국의 경제적, 아니, 군사적 힘.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만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상실하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 단초가 이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라 세계 경제 국제 독점자본의 붕괴의 그 징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달러 위기, 미국의 달러 위기가 나타났다. 달러 위기. 미국채 가격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달러 위기냐? 달러가 지금 금리가 많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달러를 못 사서 안다는데 이런 게 일반 그 뭐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문제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뭐냐면 미 국채 가격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준금리하고 달리 미국의 이제 30년, 10년물 국채 금리가 11월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쓸 때 11월 1일 11월 한 중순쯤이었으니까 4.9% 지금은 한 4.4%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대였다. 이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곧 미국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왜 하락하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국채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미국 국채는 그냥 국채가 아니고 빚이 아니고 달러 순환 체계의 한 매개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제 이제 그 의제자본주의 제 용어로 의제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달러 환율 시스템의 매개 역할을 국채가 하는데 이게 공급이 많아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국채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안 된다는 건 시장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장 기능이 상실하긴다는 건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 순환 구조 자체가 달러 시스템 순환 구조 자체가 삐그덕삐그덕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 뒤에 거는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국채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고 왜 그런 거를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 쓸 일은 많은데 미국은 세금을 올려서 하진 않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해요. 세금을 올리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은
한 가지 모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은 확장 정책을 쓰고 중앙은행은 긴축 정책을 쓴다는 데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확장 정책 되면 재정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확장해 돈을 풀고 이렇게 이제 재정도 풀고 중앙도 풀고 이래야지 확장 정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쓰는데 돈을 빨아들이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확장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전 정책을 쓰고 있어요. 모순 이거는 다른 나라는 불가능한데 미국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재정 확장 정책은 국내용이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단순화시킨 거예요. 복잡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재정 확장 정책은 국내용이에요. 국내 뭐 보조금 주고 막 이런 거. 근데 금리 긴축 정책은 국외적인 거예요. 국외적인. 외국에 빨려 이렇게 나갔던 달러들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정책이 이 양적 긴축 정책이고 그 빨아들이는 정책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재정적 그 그러니까 뭐그 지원 정책 있잖아요. 지원 정책을 쓰는 게 재정 확장 정책 정부가 쓰는. 그래서 두 가지 경제 이론적으로는 모순적인 두 가지가 현재 미국이 쓰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미국 혼자 잘 살고 다른 나라는 다 죽이겠다는 그런 그 의미가 돼요, 이게. 이게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이미 들어섰는데 미국만 호황인 상황이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하지만 이게 느 정도 계속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요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그 국채가 저기 내용이니까 쭉 그냥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세수도 모자르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손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 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유럽.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어 이제 이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고금리 정책이라는 게 그 긴축 정책이거든요. 긴축 정책에 의해서 일본도 피해를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금 0% 마이너스 금리고 10년 일본의 10년째 국채가 1%가 안 돼요. 0.6% 정도 돼요. 그 이자가. 근데 미국의 10년 국채 이자로 아까 말했던 4.9%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서 일본 돈으로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걸로 그냥 국채를 사면 4% 이익이 그냥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의 저기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 엔화가 있다. 그럼 이거를 미국 국채 1억어치를 사요. 그다음에 이 1억의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일본 은행에다가 맡기고 1억 엔을 또 빌려요. 그 1억 엔을 가지고 다시 또 미 국채 1억을 사요. 다시 또 이걸 일본은행에 맡기고 담보로 제공하고 1억을 또 대출을 받아요. 1억에는.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확장돼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달러 수요는 무한대로 음, 증폭하고 엔화는 무한대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노 선언이라고 했던 150엔, 1달러에 150엔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여기 또 1달러당 150엔을 그 마지노 선언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제 무너지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면하면서 지금 세계 미 국채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 국채를 팔아서 그거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 일본 그 달러 수요에 개입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자체 내에 그 국채 수요도 주는데 미국 장기채 수요가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적어지는데 미국채 그 공급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발행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던 국채도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본이 요거까지 이게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다 읽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돼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미 달러 금리 차로 인한 그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엔캐리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엔화 폭락이 방어할 수 있죠. 그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일본이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요거 이제 일본이 어떻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엔저 현상이 이제 구조적 원인도 있다. 이 구조적 이런 걸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미국 달러가 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여기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니까 금리 차이로 인해서 달러 수요를 축소하고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인은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러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일본이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0.1%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2%가 돼요. 10년 국채 금리는 5% 정도 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의 반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한 3%까지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한 가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원리 감산하라고 이자액으로 연 24조 엔을 쓰고 있어요. 24조 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예산의 25%에 달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25%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자가 이게 두 배로 올리면은 이자를 두 배로 올리면은 반을 예산에 국가 예산의 반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거 하나 있고 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일본 국채는 일본 은행이 거의 한 5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국채 발행이 50% 정도를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국채 가격을 올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아까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일본 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산 일본 국채의 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반 정도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일본 은행의 신용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일본 은행이 신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엔화의 신용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엔화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엔화를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전에 이제 기축통화로서 일부를 그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고 자산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산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이 엔화를 투매를 해요. 그러면은 엔화가 훨씬 더 폭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얘기는 좀비 기업들이 줄도산을 약 25%에서 30% 정도가 일본은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연년 이렇게 금리를 계속 연장하면서 올리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전체 기업의 한 13%라고 그러는데 더 많을 거라고 예상들은 한 2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융자가 파산자들이 촉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변동금리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제 한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저리로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집을 사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지급을 한도액을 넘어서 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금융의 파산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그럼 사회적 불안도, 국내적 사회적 불안도 엄청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 이제 앞에서 보면 그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상수지도 적자고, 네, 인플레이션도 지속되기 때문에 일본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모순이 지금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의 그 징표라는 거 하나의 그 단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그 독점 자본들의 카르텔은 화폐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폐로. 어떻게 화폐로 이루어져 있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5개국 5개 통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달러, 그다음에 이제 그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다음에 카나다 달러,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프랑. 이 5개, 그러니까 달러까지는 6개죠. 이 통화들은 상호 무제한 수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파운드를 들고 있으면 국가가 말하는 거죠. 영국은 달러가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달러의 다른 버전일 뿐인 거예요. 이 5개 통화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 그 5개 통화를 유지하는 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그 최상위 그 제국주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 엔화가 중심적인 거거든요. 엔화가 그 이 체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어, 이 하나 나라로 따지면 이제 유로는 그뭐 유럽 전체 국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독일한테 밀린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자본주의 금융 독점 자본 체계에서 2위 국가예요. 2위 국가, 일본. 이 2위 국가가 나타나는 이런 모순점, 이 딜레마. 이게 바로 현대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그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요. 아,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산이 청산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 가장 큰 그 채권국이라는 거, 약 4조 달러 정도, 그저 옛날에는 5조 달러 했다 4조 달러 했다 지금 3조 달러라고 조금씩 줄긴 줄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투자국이에요. 자산 투자.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각국의 GDP 대비 미국의 GDP 대비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7.3%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에. 일본이. 프랑스의 7.5%, 영국의 4.6%, 호주의 8.3%, 네덜란드의 9.5%, 카나다의 4.2%. 이 정도 수준의 일본 자금이 투자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아까 말했던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해요. 청산이라는 게 일본으로 돌아간대. 그러면은 이 투자했던 자산들을 팔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하게 되죠. 물론 한꺼번에 폭락해서 위기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따라서 자산 시장에 기초하고 있는 현대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붕괴 이제 단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상으로 발전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시사적인 거를 그 저기 한다면 현재 이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저도 이제 한 당사자의 일조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거냐. 그 그리스 이제 피라미드 제국주의론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어, 사람들과 논쟁이 있는데 그 기준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내년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5가지 지표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 내년 지표에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내년의 제국주의론은 근본이제에 기초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음, 기반이 근본이제가 아닌데 근본이제에 기초해서 쓰여진 제국주의론을 가지고 현대 의제화폐를 분석하는 기준으로는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그 기준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운 제국주의 내지는 식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라든지 제국주의 연합 체계를 분석하는 데서 새로운 기준이 도입돼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강의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제 다 마이크를 켜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이제 주된 제목에서 봤듯이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제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사항 아니면 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먼저 그런 내용 부분을 해소를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다 이해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토론 주제를 던져 주신다거나 그러실 분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7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제 독점체로 전환되었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한간에 지금 민중민주당과 등등이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논쟁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대착오적이다. 당시에는 레닌이 제국주의를 쓸 당시에는 그 가장 강력한 블록이 파운드 블록이었어요. 영국 중심에. 그리고 직접적인 통치, 식민지에 대한 영투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리고 파운드 블록, 그다음에 독일의 마르크 블록, 프랑 블록, 달러는 뭐 그 자체가 블록이니까 미국은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엠 블록 간에 엄청 그래서 백나문의 유명한 그 1930년대에 쓰여진 진짜 멋진 글이 있어요. 이 블록 간의 그 문제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발화하는 과정에 대한 그 시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부분이 영투적 지배가 아니고 화폐 기축통화적 지배를 통해서 그 기축통화는 근본 위주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투적 지배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촘촘히 에워싸고 과학기술 통신의 발전, 통신,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틈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일국의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그래서 지금 국제동점체 하에서 일국이 이 자본주의 블록에서 빠져나가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나머지는 빠져나가는 순간 3일 만에 붕괴합니다. 그래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그 정신과 기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합리적 핵심을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뭐 달러 블록과 거기에 반대되는 중국, 러시아 뭐 등등등 블록 간의 전쟁으로 현재의 러우 전쟁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그걸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전략 전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이 레닌 시대에 즉 100년 전의 어떤 제국주의 단계 초창기 단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적 자본 질서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정세 분석을 하고 혁명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제가 오늘 그 사회를 맡고 있으니까
다른 질문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사님께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80년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 쭉 경기 일종의 경기 순환 또는 금리의 뭐 흐름 뭐 몇 가지를 보시면서 경기 순환적인 이제 위기들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공황들이 쭉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 미국이 과거처럼 독자적인 파워를 가지고 전체 세계의 자본들을 이제 칭호는 이제 의제 자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통제할 권한들이 상실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국제 자본들이 이제 다각화되는 측면이 좀 있다. 어느 구역별로 블록화를 형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 이 정도까지 현재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공황의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대공황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렇다면은 왜 미국의 과연 옛날처럼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이게 그 국가 자본주의에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 가는데 금융 자율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국제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가 해체 붕괴 시점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 자본주의화가 지금만 있었느냐? 8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자유주의가 도입할 때 그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뭐 대처리즘이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그 자본주의 초기에 실제로 뭐 1차 세계대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그 하더라도 실제로 유럽은 상당히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무역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그 자유로웠는데 뭐 그런 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만 이게 자본 이동이 실제로 활발하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자본주의 초기에도 있었다는 거 그런 근거 다음에 이제 이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단순하게 이게 뭐 자본 그 금융 자유화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게 국가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기존의 국독자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국가와 이렇게 독점 자본의 어떤 융합 관계 이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이제 기존의 국독자하고 이제 기존의 이제 새로운 국가 독점 자본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밖에는 뭐 설명을 안 하고 좀 그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국제 독점 자본주의인데 이것이 붕괴됐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기존의 이제 틀은 이제 뭐 자본 다음에 제국주의론 다음에 이제 국독자 이렇게 틀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붕괴됐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이것인데 그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다. 물론 뭐 아까 전에 이게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이행기로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제기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것도 의제 자본이라든지 혹시 가공 자본이란 게 이 자본론 창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저쪽에 윤석 교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금융 자본의 어떤 새로운 이렇게 틀거리가 될 것인가? 과연 실제로 뭐 의제 자본 이게 가공 자본 자체도 이제 실물 경제에 이 기반을 산업 자본의 기반에 두는데 가니까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자체가 하나의 그 독특한 게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또 제기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론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하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시대와 상황이 조건은 다른 것은 뭐 어느 시대에는 뭐 10년이 20년이 지나면 그 당연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국주의론과 다른 그 뭐 5가지 지표인데 다른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뭐 저는 뭐 이게 명령하게 해가지고 그거 옛날하고 다르다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독자적인 그 틀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계속 뭐 이렇게 참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게 공허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거 제국주의론 그 당시의 상황 뭐 어떤 모든 이론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그렇게 나는데 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지점에서 지금 현대 자본주의는 이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레닌이 제국주의 그 쓸 때와 다르다. 그리고 또 5가지 지표가 어떤 추가돼야 된다든지 그런 지표 말고 딴 지표를 내놔야 되는지 이런 그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기될 수 있는 게 이게 뭐 이제 그 미국의 헤게모니의 약화라는 부분들 사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조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NL 쪽에서 나온 게 이게 지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각화하면서 실제로 옛날에 그 냉전 체제 무너지면서 다각화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헤게모니라는 것도 그 관계 속에서 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게 제3세계라든지 지금은 또 제3세계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야기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뭐 자꾸 다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그 대학교 때부터 소련 문화무침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거 이거 다각하라는 얘기는. 그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좀 좀 변화됐다 그것이 언제부터다 기존에는 이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 줘야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남성재가 문제 제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세길 동지가 그 가공자본에 대한 70년대 이후에 이것의 특성들을 가지고 세계의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국제 독점 자본이라는 것을 국제 금융 독점 자본이라 했나요? 이제 이것도 들고 나올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문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본론이나 이제 자본주의 작동 원리나 이런 원리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맥락들이 있는데 지금 특성들은 물론 이제 근본위제가 무너지고 나서 여러 가지 자본의 흐름이나 자본의 어떤 그런 이익 관리, 그다음에 독점 자본의 이윤을 수탈하든 착취를 하든 시스템 이런 거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거는 어제 자본을 분석하는 데는 저는 박수를 치고 그 부분에 접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나가면 충분한 근거 없이 거의 지금 제국주의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제국주의론도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근본위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세계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제 자본이 일반화되는 조건에 따른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그 제국주의 자본 간의 국제적 대립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이제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 자본 간의 경쟁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착취와 수탈은 늘 있어 왔던 건데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는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는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 지원 G2 간의 대립의 성격이나 뭐 그게 제국주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너무 이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상호 연관 속에서. 그 점에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본의 여러 가지 경쟁과 대립 그리고 또 수탈과 착취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규정하는 대로까지 계속 나가버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영희 동지께서 이제 몇 가지 또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의견 주신 내용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저희 힐리그 동지가 많은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네, 강의 내용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깔끔하게 네,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끝나가니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처음 질문 나왔던 대공황 발발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문제는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먼저 사회자가 질문했던 거는 요 질문 안에서 그 부분을 다 같이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제 나왔던 거는 금융자본이라는 게 그 내니 제국지로를 쓸 때 이미 독점자본주의가 될 때 독점자본의 그 규정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탁, 연합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국제독점자본주의하고는 뭔 차이냐 이게 이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저는 이제 계속 저기 하는 게 뭐냐면은 근본 이제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 근본 이제는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화폐가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본주의 혈맥인 화폐가 자기가 출생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담재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한 경제와 그렇지 않고 현재 금융자본이라는 거는 그런 거는 전혀 달리 그 화폐라는 게 가치 담지물이 아니라는 거야. 가치 담지물이 아닌 화폐가 상품으로서 독립해서 화폐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의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제적 토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초기에 금융 독점 자본주의가 나왔던 그때의 금융하고 지금 의제자본 제가 말하는 의제자본주의라는 이 무가치한 화폐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토대가 다르고 따라서 구조도 다르고 따라서 행동 운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에 기초한 논의는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기초한 거는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나왔던 금융자본하고 지금 현재 금융자본은 전혀 다른 성격이 아예 토대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금융기관이니 뭐 여러 가지 양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죠. 변하지 않았죠. 은행자본에서 산업자본과 결합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만 그 본질의 토대가 다르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연관되는 건데 국제 독점 자본이라는 개념이 국가 독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엔 이런 질문의 의도는 결국엔 자본의 그 수족인 수족이 이 국가라는 건데 따라서 국제 독점 자본이나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어차피 독점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내지는 운영위원으로서의 국가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의 독자성의 문제가 방기된다는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국가라는 거는 단순히 독점 자본의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반대 역할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국가 권력의 반작용인데. 따라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그 힘을 이용해서 한 국가 내 재정과 금융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요. 다른 나라나 내지는 국제 이제 금융 자본과는 무관하게. 따라서 그런 예는 많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정책을 고금리 정책을 씀으로써 외국 자본을 차단하고 한국 박정희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융 자유를 통제하면서 발전시켰다. 이런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복지 국가라는 게 가능해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그래서 서구러파 같은 이제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내지는 식민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잉여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착취해오는 서구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독자적인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서 독자적인 복지 정책이 가능한데 국가의 독자적인 운용, 재정과 금융 정책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제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독자적인 재정과 금융 정책이 불가능하다. 재정 정책은 그래도 조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독자적인 금융 정책을 쓰려면 국제 그 금융 정책하고 선을 끊어야 되고 독자적인 금융 정책을 하려면 독자적인 금융과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거에 의해서 재정 금융 정책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국제 독점 자본주의는 다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분석하는 변화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제 자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제 자본이 독자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어떤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경제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가치를 담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생산하든지 가치를 담보하든지 가치 생산물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의제 자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제 자본은 항상 그 실물 자산, 국제 분업 체계죠. 국제 분업 체제에 기반해서만 의제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어떻게 나냐면 중국이 생산 기지로 가고 미국이 소비 지역으로 가면서 이거에 기초해서 금융 달러 순환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 기반의 분업 체계가 없이는 달러 순환 체계인 의제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굴러갈 수 없고 근거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치 생산 체계와 분리된 의제 자본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의제 자본 시스템이 실물 경제보다 양적으로 더 과다하게 되면서 잉여 가치 수탈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잉여 가치 수탈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노동 생산물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차이로 말미암아서 잉여 가치는 생산물에만 있는데 이거는 낮아지고 비생산물, 비잉여 가치 담보물이 아닌 자산 가치만 돈의 가치로 돈으로 해서 높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약탈처책이라는 거예요. 잉여 가치가 이렇게 강화하면서 생산자로부터 그 금리 생활자로 잉여 가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물이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높아가는 이 자체가 잉여 가치 이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전 체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제 자본이라는 거는 이런 그 자체가 무슨 독자적인 운동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잉여 가치를 이전하는 시스템일 뿐이다라는 거고 이게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의제 시스템이.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달러 한류 시스템이고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독점 자본주의 붕괴와 전망 이전에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헤게모니는 약화되는 건 지속적으로 되어 왔죠. 왜냐하면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정점을 찍은 거는 2차 대전 직후가 미국 헤게모니의 최정점이죠. 50년, 60년대. 최정점이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는 축소돼 왔습니다. 따라서 70년대 이후에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라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맞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임계점이 문제예요. 임계점. 헤게모니가 약화되는데 계속 약화되는데 댐도 하나의 어떤 구멍에서 무너질 때 그 임계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본 거는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붕괴는 바로 이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의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의 헤게모니 약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국가들은 동참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몇 개국만 동참했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적인 거 외에도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달러 체제를 저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에 대한 불만이 되면서 브릭스를 통해서 브릭스 화폐 계획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임계점은 브릭스 화폐가 가시화될 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헤게모니의 그 붕괴의 가시권은 계속 약화되어 오다가 어떤 임계점이냐, 브릭스 화폐라든지 어떤 달러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가시화될 때, 그게 뭐 일각에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될지 뭐 브릭스 화폐가 될지 위안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가시화될 때 달러 헤게모니의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브릭스 화폐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브릭스 화폐의 구체적인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브릭스 국가의 대부분이 지하 자원 강국들이에요. 따라서 브릭스 화폐의 물적 기반을 자원에 둔다. 예를 들면은 뭐 석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금이 많으면 금도 일부 두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산림자산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초록색 뭐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그 화폐를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 화폐는 뭐냐면 가치 담보가 되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가시화된다면 무가치한 미국의 그냥 힘과 억지로 인해서 되는 달러 체계는 붕괴가 될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다. 이렇게 이게 구체적인 그 헤게모니 약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국제 독점 자본주의 붕괴와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경제적으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브릭스 화폐든지 그 화폐가 뭐가 돼야 되냐? 다른 의제자 화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담보 화폐가 돼야 된다. 그게 금이든 아니면 원자재든 뭐든 간에 가치담보물을 갖는 화폐가 등장하는 순간 달러는 붕괴한다. 이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헤게모니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역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군사력으로 미국 달러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역으로 달러 체제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작용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그 자원을 통해서 군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달러가 무너지는 순간 국제적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군사력도 붕괴되고, 반대로 군사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일수록 미국 달러 체제는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브릭스가 만약 가시화된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 브릭스 내의 시스템은 뭐냐? 라는 이제 그게 사회주의냐? 사회주의 아닌데 제국주의, 또 다른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김영민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 아니냐, 이런 관점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때의 착취 양식과 자본의 운동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현대도 어차피 착취하고 약탈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 때 약탈 체계와 국제 관계와 그다음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 독점 자본주의 있을 때 자본의 운동과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의 그 새로운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게 운동 자체가. 따라서 그 운동 자체가 다른 거를 포착해야 되고, 그거를 포착할 때 전망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망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한 거 한 가지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공산당 내에 노동자들이 주자파를 타도하고 전복하고 거기서 다수가 돼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면 세계 사회주의권이 급속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요원하다면 차선책으로 세계 각국의 민주적 체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민주적 체계.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갖더라도 착취와 수탈의 관계가 아니라 민주적 체계 주고받고 하는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관계로 각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과도기적이죠. 자본이 그 속에서 나중에 또 가면 저기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회주의로의 전망은 다시 또 새롭게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의문 제기. 사회자님, 제 발언 네. 괜찮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의제자본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이 의제자본이 비대화된 측면, 그로부터 이제 수탈 체계가 강화된 측면, 그 부분 다 이제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국제 독점 자본을 했을 때 국제라는 말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자본, 이 부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의 달러가 실물에 대해서 보증을 받아왔느냐, 보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죠, 사실은.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환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해왔던 달러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금융, 어제 자본이 무성할 수밖에 할 수 있었던 조건조차도 그 달러가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기지로, 중국을 생산 기지로 해서 이런 밸류 체인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했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정이 되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화되는 것조차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약간 약화되고 있는 상태고 환류 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브릭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른 통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약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달러의 안정성, 달러가 뭐 금이 아니더라도 석유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일정하게 보정을 받으면서 물론 그것도 가치는 계속 떨어져 왔지만 보정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그런 달러 시스템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그 국제라는 얘기가 결국은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라는 걸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국제라는 것이 개념이 약간 결국은 이제 화폐의 실물적 보정, 상품으로부터의 보정이라는 측면, 상품으로서 성격이라는 측면,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좀 돼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데 역으로 들으다 보니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다 그런 시스템 속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업 체계 이런 속에 상위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힘이죠. 패권, 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안정성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국제 독점 자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 독점 자본이 국독자가 사실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국제라고 하면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독일의 독점 자본과 네, 좀 일본의 정리해 주실래요? 뒤에 그 준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행사가 또 저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자본 이렇게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일단 국제 독점의 실체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밑에 문제의식은 국제 독점의 실체가 있느냐, 그냥 미국 독점 자본이 아니냐, 다른 이름을 일국의 독점 자본이 국제적으로 운용하는 게 국제 독점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견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 독점 자본은 1960년대 유럽의 기초에서 유로 달러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예요. 미국의 독점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유로 달러라고 해서 유로 달러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소련하고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련이 적성 국가니까 못 믿으니까 자본주의 국가하고 따라서 제3의 시티은행, 영국의 시티은행에 소련하고 거래를 하는 제3의 은행을 설정을 해요. 따라서 이거는 각국의 영향을 안 받는 독자적인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소련이 예금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됐어요. 이게 초기 시발이 유로 달러예요. 이 유로 달러의 시발이 커지면서 각국의 그러니까 그때는 독점 자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금융 통제가 되는데 이 국가 간의 금융 통제의 외적인 금융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60년대. 그러니까 1945년 48년에 시작됐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커지는 게 60년대고 그러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커진 게 70년대 5일 달러로 돼서 여기에 5일 달러가 급격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5일 달러가 제3세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 집단이 형성이 되고 독자적으로 개별 국가별로 이게 개별 국가에 차가를 뭐 이렇게 대출하기 시작해요. 이것과 미국 금융 월스트리트하고 대립을 하다가 월스트리트가 굴복한 게 신자유주의예요. 따라서 미국의 독점 자본이 넓혀져 가지고 현재를 되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흐름이 되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국내 독점 자본 월스트리트의 독점 자본이 그 내부 사정이 있어요. 또 미국에 그렇게 되는 내부 사정이 이들이 이것과 결합되면서 그 시스템을 뉴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동 기자가 얘기한 국제 독점 자본과 미국의 독점 자본과는 같은 거 아니냐. 따라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는 전혀 사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제 독점은 그 자체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국제 자본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현재 저희 전선 사무실에 다음 세미나 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째 대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이 논쟁거리를 남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우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특별 그 토론을 해서 한 번 더 해보면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고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예, 네, 예. 네, 네. 논쟁이 격렬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